후계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제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홍보 목적으로 갈리아 전쟁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맡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건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담아낸 갈리아 전쟁기 3년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아 전쟁기 3년차의 첫 번째 전투는 베네티족과의 해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카이사르는 군단을 이끌고 베네티족의 성을 공격하러 가요. 그런데 함라카이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해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몽쉘 미셸 성을 가보신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당시 베네티족을 위시한 대서양 변에 살던 갈리아 부족들의 성은 뻘 위에 섬이 있고 그 섬 위에 지은 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뻘이라는 것은 조수간만의 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이 빠지면 배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중해식 배는 배 아랫부분이 뾰족한 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뻘에 배가 묶이게 되는 거죠. 대서양 연안의 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배는 훨씬 펑퍼짐한 밑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니기 쉽고요. 해상으로도 공격하기 쉽지 않은 이 지역은 아주 가느다란 길을 통해서 성과 내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로마 군단은 워낙에 훌륭한 공병이기 때문에 성을 둘러싸는 토목 공사를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면 성에서 농성전을 벌이던 갈리아인들은 배를 타고 다른 성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이 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카이사르는 공성전으로 이들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해전을 통해서 승부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때 함대를 이끌고 데키우스 브루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데키우스 브루투스가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대서양 지역이 지중해에 비해서 훨씬 난바다였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지중해 같은 경우는 항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대서양 연안은 뻘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항구도 적었고 무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와 항구 사이에 거리가 멀었다라고 카이사르가 적어 놓아요. 데키우스 브루투스는 100여 척의 함대를 몰고 나타납니다. 이에 맞춰서 베네티족과 연합부족들은 200여 척의 배로 응수를 합니다. 두 배 간의 비교가 재밌습니다. 워낙 대서양은 남바다다 보니까 배가 굉장히 크고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바람에만 의지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돛대가 있고 노는 없었던 거죠. 반면 로마의 주력인 5단 갤리선조차도 이 범선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순신의 3대 대첩을 영화화한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조선의 선박과 일본의 배가 체급 차이가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배는 해적질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날렵하고 빠른 배예요. 반대로 조선의 판옥선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배여서 훨씬 규모가 큽니다. 로마의 갤리선들은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노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창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갈리아 쪽이 유리한 거죠. 이때 로마의 해군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어놓습니다. 공성전을 할 때 성 위로 기어오르기 위해서 밧줄 끝에 낫 같은 것을 달고 성 위로 던지죠. 이 낫 같은 부분이 성벽에 걸리면 밧줄을 타고 성벽을 오르게 됩니다. 살짝 개량을 합니다. 벽에 걸리라고 만드는 낫 모양은 날카로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갈리아 선박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갤리선은 노가 달려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낫은 여기저기를 자르겠죠. 그 중에 운 좋은 낫은 돛대에 돛을 이어놓은 끈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갈리아 선박의 돛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차 피해가 생긴 거죠. 여기에 기동성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작은 배들이 큰 갈리아 함선에 서너 대씩 들러붙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백병전이 시작이 돼요. 1차 포에니 전쟁 때에도 오합지졸이었던 로마 해군이 까마귀라는 사다리를 배에 부착하고 카르타고
선박에 접근한 다음 상대방 배로 다리를 놓고 넘어간 다음에 백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황은 로마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돼요. 똑같은 상황이 대서양 앞바다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바람까지 멈췄다고 해요. 그나마 도망갈 수 있었던 갈리아 선박들 마저도 발이 묶이게 되었다고 해요. 전황은 순식간에 로마 측이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모습을 절벽 위에서 카이사르와 군단병들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런 아이디어가 군단병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모든 업적을 자신의 공으로 쓸어 담는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전투가 끝나자 베네티족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베네티족과 그의 협력 부족들이 로마에 대항한 것에 대해서 비난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지역을 지키고 자신의 자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어 놔요. 여기에 인지를 주는 것은 그들에겐 치욕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강화를 하고 인지를 보낸 국가가 식량을 구하러 간 로마 장교를 억류하면서 인지를 돌려달라고 하고 반기를 드는 것을 허용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카이사르를 비롯한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전쟁에 대한 시각인 것 같아요. 약자를 물리쳤다고 해서 그들이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자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노예 상태를 미워한다 라고 적어 놓아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제국주의 시대가 끝날 무렵 영국이 전 세계의 국경을 자대고 그은 사건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로마를 그토록 연구했다는 영국. 그런데 문화적 차이,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동시에 로마 측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동맹국을 공격을 했거나 아니면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진출한 이유인 난민 발생을 억제하는 것 등 로마 국익을 생각했을 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쟁 자체를 악으로 보는 듯한 시선은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베네티족의 지도자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베네티족 부족민들을 노예화시켜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베네티족과의 전투 기술을 마친 카이사르는 파견한 부장들의 활약을 이어서 적어 내려갑니다.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으로 파견한 사비누스가 첫 번째 포문을 엽니다. 카이사르가 이 지역으로 사비누스를 보낸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베네티족에게 합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적어 놓아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강력한 부족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영국 섬 안에서의 지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억제하고자 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카이사르가 3개 군단이나 보냈다는 것은 이 지역을 평정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비누스는 상대방의 전력이 강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허허실실 전법을 쓰기로 해요. 진영에 틀어박혀서 상대방의 도발을 좌시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심지어 쫄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자 적은 사비누스가 카이사르라는 대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자 사비누스는 갈리아인 한 명을 적진으로 보냅니다. 탈영병으로 위장해서요. 탈영병으로 위장한 이 갈리아인은 적에게 로마 군단 내에 사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알려줍니다. 카이사르도 베네티족과의 전투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기에 적합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사르가 지원병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적장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총공격령을 내립니다.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와 장비들을 들고
보고 수많은 갈리아 군인들이 진지를 향해서 돌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의 진영은 대체로 언덕 위에 있어요. 갈리아 군인들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야만 됐던 거죠. 아무리 가까워도 몇 킬로 되는 거리입니다. 맨몸으로 1킬로 뛰기도 힘든데 3, 4킬로를 짐을 지고 뛰고 나면 당연히 지치는 거죠. 이렇게 지친 적을 확인하고 사비누스는 군단병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갈리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기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대군 간의 싸움에서는 진영을 제대로 갖춘 쪽이 훨씬 유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는데 속공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카이사르는 살짝 기질적인 디스는 합니다. 갈리아인들은 초반의 공격력은 좋으나 지구력이 떨어진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한번 당황하고 사기가 꺾이면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적어 놓거든요. 다음으로 카이사르는 크라수스의 전장을 소개합니다. 이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 카이사르 최고의 채권자인 크라수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크라수스는 돈에 밝았던 사람이고요. 아들 크라수스는 군사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군인들만을 이 크라수스에게 딸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누스의 절대 뒤지지 않는 공적을 세웁니다. 크라수스가 배정받은 지역은 아키타니아입니다. 갈리아 전쟁기 첫 머리에서 갈리아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을 때 당당히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고요. 지금도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업지대입니다. 서남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을 기준으로 스페인과 맞닿아 있고요. 북쪽으로는 노르망디 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로마의 속주와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크라수스에게 적은 군대를 붙여보낸 이유에는 바로 옆에 로마 속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크라수스는 자신의 부대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프로방스 지방에서 군대를 더 모집을 합니다. 톨루스, 카르카손, 나르본 이 지역이 당시 로마의 속주 안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군대를 보충한 크라수스는 전격전을 벌입니다. 크라수스는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쓰고요. 공성전을 상당히 자세히 묘사를 해요. 첫 번째 크라수스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소티아테스의 성을 공격할 때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갈리아인들은 구리 광산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갱도를 파는데 선수였다는 거죠. 로마 군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터널을 파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이러한 공격마저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라고 크라수스를 칭찬합니다. 결국 로마 군단의 놀라운 공성 무기에 성은 함락이 됩니다. 이 공성전을 벌이고 있을 때 농성전을 벌이는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왔던 갈리아 부족들도 있었겠죠? 이들에 대한 문화도 상세히 적어놔요. 솔두리라고 적어 놓는데 죽음을 맹세하고 끝까지 같이 싸운다. 그리고 재앙이 닥치면 집단 자살을 한다. 역시 크라수스는 전격전으로 이 부족마저 물리치게 됩니다. 아키타니아의 다른 부족들은 크라수스에 항복할 생각을 이때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연합을 하고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아직 로마에 속주화되지 않은 스페인 지방에 있는 부족들도 군대를 보냈다고 해요. 이 중에는 과거 술라의 쿠데타 이후 도망쳐서 스페인을 거점으로 끝까지 술라를 괴롭혔던 세리토리우스 휘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는 로마의 전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크라수스 진영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라수스는 부대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보급로도 확보하고 적과도 싸우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회의에서 전격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세르토리우스 휘하에서 잔뼈가 굵은 적은 쉽게 크라수스의 도발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 진영 앞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로마 군단에 참전하고 있었던 보조병들, 동맹국의 병사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었다고 해요. 이때 적군의 진영 중에 방어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영을 지키던
보면 아직 참전하지 않았었던 4개의 대대를 이끌고 적의 약한 부분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결국 적은 포위당하고 섬멸이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 5만 명의 갈리아 병사들 중 만여 명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야 아키타니아 지방의 부족들이 항복을 하고 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 곳에 있었던 부족들은 로마 군단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다시 본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베네티족에 협력을 했었고 아직 항복을 하지 않았었던 도보해협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모리니족과 메나피족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 지역은 늪도 많고 숲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숲을 행군하다 보면 수시로 게릴라전을 걸어오고 진영을 만들기 위해서 군단병들이 흩어져서 나무를 해오거나 하면 역시 기습을 해오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로마 군단을 공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무를 베고 방책을 쌓고 나무를 베고 방책을 쌓으면서 큰 대로를 만들면서 진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모리니족과 메나피족은 도망치는데 급급할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겨울이 되고 폭풍이 몰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너무 열악한 지역에서 겨울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대패가 했던 상황이 비교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이태리라는 아주 따뜻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별거 아닌 대서양 해안의 날씨겠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혹독한 겨울이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진영을 세우고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로 갈리아 전쟁 3년차를 마무리합니다.